never made it, but I know what it takes. I'm motivated by a mix of emotion. Got my statement, and I'm reading. 오늘은 무측천의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무측천이 고종 사후에 섭정 정치를 했지만 아마도 아들 둘의 어떤 통치에 대한 좀 믿음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시를 뛰어넘는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 어떤 필요성을 느낀 것 같고, 이것이 이제 무주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일단 무측천은 황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황제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약 한 51년 정도의 통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28년은 고종과의 공동 통치였고, 나머지 한 23년 정도는 무측천 개인의 어떤 통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약 이 50여 년에 걸친 이 통치에 대해서, 통치의 성과에 대해서 뭐 일일이 뭐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사실 많이 간과하고 있지만 매우 의미 있는 어떤 그 성과, 대내적으로 한 가지, 대외적으로 한 가지씩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봉건 체제의 가장 큰 폐단은 사회적 신분 질서, 즉 계급 질서의 고착화입니다. 근데 무측천은 바로 이런 약 400여 년간에 이어져 왔던 신분 질서, 대문벌 집단의 해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봉건 체제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역사 발전에 한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우리가 평가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자, 대외적으로는 고구려 점령, 그리고 돌궐 퇴치, 그 다음에 뭐 토번 지역을 퇴치했다 해서 당나라 역사상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돌궐의 퇴치와 고구려의 점령은 중국이 역사상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과거제도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많은 성과가 있겠지만, 이 모든 이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약 1200년 동안의 과거에는 거의 부정적이었고, 심지어는 여성 정치의 어떤 그 폐해 사례로서 무측천이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측천이 평가가 과연 옳은 평가인가?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여성 정치에 대한 과거 역사 속에서의 이 부정적인 평가는 되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사치, 둘째는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없는, 즉 모성의 부족, 권력 눈이 멀어서 자식마저 죽이는 몰인정한 엄마, 이게 잔혹성이고, 세 번째는 뭐냐? 여성의 정절을 지키지 못했던 음란성. 대개 이 세 가지의 프레임을 가지고 여성 정치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자, 사치성 여부. 사실 일반인과 황실의 생활은 워낙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까, 일반인의 눈에 보이는 황실 생활은 어느 누구도 사치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뭐 그렇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바로 권력의 눈이 멀어서 자식 셋을 죽였다라는 이 잔혹한 엄마의 평가. 과연 무측천은 자식 셋을 죽였을까? 정말 팩트인가? 이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고종과 무측천의 부부는 말하자면 정치적 동지관계였습니다. 부부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여러 가지 뭐 약간의 부침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신뢰관계는 계속 이어졌고, 그래서 고종이 죽을 때 관료들한테 모든 국사는 반드시 무측천에게 물어서 해라 라고 하고 죽죠. 자, 그 정도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가정 자체는 상당히 원만한 가정 생활이었어요. 자, 무측천과 고종 사이에는 4남 2녀를 뒀습니다. 근데 첫 딸은 1살 때 죽었고, 큰 아들은 24살 때 죽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무측천에 의해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큰딸과 장남은 무측천이 죽여야 할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서에서 기록한 것은 사실 근거 없는 일종의 날조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어느 정도 의도된 무측천 폄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둘째 아들이었던 이현, 그 이현은 상당히 우수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고, 무측천이 굉장히 총애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었던 왕발도, 그리고 당시에 이 관료들도 아주 칭송이 자자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이현과 어머니 사이에는 정치적인 충돌이 좀 빈발했던 것 같고, 결국은 모반 음모로 했다 해서 세자직에서 쫓겨나고, 셋째 아들에게 세자직을 넘겨주고, 그런 이제 그냥 서민으로 이제
살다가 셋째 아들인 이 중종이 왕이 이제 세자가 황제가 됐을 때 그 3일 만에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셋째 아들이 황제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어머니에 의해서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종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네 번째 아들한테 황제를 또 넘겨주죠. 그게 예종입니다. 그 예종에 대해서 또 다시 불만이 있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이제 내가 직접 하겠다 해서 온 것이 이제 무주의 시대를 연 것이죠. 흔히 이제 무축천에 대해서는 자기 정적에 대해서 굉장히 잔혹했다고 그러는데 봉건 체제에서 황제에 도전하는 반역 세력에 대해서 온정을 베푼 황실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특별한 잔혹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무축천에게는 결국 세 자녀를 죽인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를 이제 죽인 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한 무축천의 비판은 무축천이 분명히 이제 감내해야 할 부분이 같습니다. 근데 무축천 가족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축천의 이 부부와 사남이녀 8명의 가족은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진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부가 다 황제가 된 케이스. 아마 이건 서양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아들 중에 공식적으로는 3아들이 황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8명 가족 중에 5명이 공식적으로 황제였습니다. 다만 큰아들은 죽은 다음에 황제로 봉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황제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큰아들 빼고 4명이 공식적으로 중국의 황제 자리에서 황제 직을 갖다가 수행한 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음란성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음란 문제는 황제가 죽은 이후 태후 시절과 황제 시절 약 한 23년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직천무가 굉장히 총애했던 4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설회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심남구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장혁지, 장창종 두 형제입니다. 우선 이제 설회이를 이야기하면, 설회이는 그냥 떠돌이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훗날 중국의 아주 유서 깊은 이 큰 절 백마사의 주지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그가 승려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무축천은 굉장히 불심이 깊었고 곳곳에 많은 불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불경의 어떤 번역 사업을 지원도 하고, 또 국민들을 위한, 대중들을 위한 이 불경을 또 반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도 황제가 될 수 있다는 여성 황제의 근거를 바로 불교에서 찾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설회일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무축천에게 큰 도움을 줬던 승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남자가 심남구인데, 심남구는 바로 주치입니다. 늘 주변에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풍문이 돌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무축천은 비록 어떤 사람을 총애했다고 하더라도 경거망동하면 즉각 엄단했습니다. 설회이 같은 사람은 좀 호가호에다가 바로 비명 행사하게 됩니다. 사실 무축천에 대해서 음란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설회이나 심남구보다도 그가 황제가 된 이후에 황실 안에 공학부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봉신부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즉 공학부나 봉신부는 일종의 황실 안에서 국남처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699년도에 공학부를 세웠는데, 공학이라는 것은 이제 학을 타고 논의는 거니까 원래 공학부를 만들 때는 아마 황실 안에 젊은 청년들이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학 공간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 문제는 여기 공학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 정삼품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 장혁지라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안 좋으니까 폐지하고, 그 다음에 700년에 봉신부로 개명을 합니다. 이게 공학부란 말은 바로 시적인 분위기 느끼지만, 봉신부는 뭐겠어요? 집 신자니까 집에 봉사하는 일이죠. 황실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리에 황실 관리의 이 봉학부의 최고 책임자인 봉실령을 또다시 장혁지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장혁지는 분명히 무축천이 총애했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장혁지는 훗날 다시 자기 동생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동생이 이제 장창종이죠. 사실 장혁지나 장창종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고전서 안에 전당시가 있는데, 전당시에는 장혁지의 시 4수가 수록되어 있고 장창종의 시 3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형제는 상당히 문학적으로 자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기록에는 이 사람들이 대개 20대 청년이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정산품 자리에 20대 청년이 앉았다라는 것은 사실 믿기 어려운 근거가 좀 희박합니다. 사실 중요한 사실은 장학직이건 장창종이건 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밖에서 황실 안에 황실로 근무를 했던 일종의 공무원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황제가 자꾸 노쇠하다 보니까 자주 황실에서 황제를 시중두는 일을 이 두 형제가 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설 저런 설이 많이 나오고 소위 국남을 뒀다라는 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699년 소위 공학부를 만들고 700년 봉신부를 만들 때 무축천의 나이는 당시 76세, 7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6세, 77세가 어떤 관계는 하는지 모르지만 음란과 연결시키는 건 문제 있다. 시중두는 시종으로서의 어떤 평가는 해석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근데 중요한 사실은 704년 황제가 80세 되던 해 황제가 아파가지고 황실에서 열리는 조회, 대신들의 회의에 황제가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무려 3, 4개월 가까이 참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황제의 뜻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대신들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이 장씨 형제가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들이 황제 문고리 2인방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자식도 그다음에 재상도 이 문고리 2인방을 거치지 못하면 황제를 접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씨 형제의 호가호위가 아주 심해지고 세력이 급격하게 이제 세력화되면서 결국 이에 대해 반감을 가졌던 관료들과 그 아들이 정변을 이제 도모하죠. 그래서 이 장씨 형제를 죽이고 황제에게 하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무시천이 705년도에 하야를 하고 다시 당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이성적인 이성 간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지 모르지만 가능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음란이라고 붙이기에는 이제 사실 너무 과도한 평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 이 역사가는 겨우 4명 가지고 총회한 것을 무슨 궁녀들은 남자 황제들은 수십 명의 궁녀들을 갖다가 총회했는데 겨우 4명 총회 가지고 음란을 몰아가는 것은 좀 넘어온다라고 심지어 청나라 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뭔가 우리가 팩트를 따져보면 다시 볼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705년도에 황제에서 내려오고 아들이 이제 중종이 이제 복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를 회복했는데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측천모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측천모는 자식들한테 그리고 관료들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에 대해서 황제 칭호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그녀를 측천대성황후로 봉하게 됩니다. 측천대성황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무측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유언은 자신이 죽으면 자기 남편과 합장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한 건릉에는 고종과 측천모가 합장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언은 자신이 태후와 황후 시절에 핍박했던 많은 관료들과 그 가족들을 사면해 줄 것을 이제 요청합니다. 다 받아들여집니다. 네 번째 유언이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자기가 죽거든 자기 비석에는 아무 글자도 새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건릉에 가면 왼쪽에는 고종의 비석이 있고 오른쪽에는 측천모의 비석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황제였기 때문에 그 비석의 크기와 높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왼쪽에 고종 황제의 비석에는 고종 황제의 위협을 기리는 글자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무측천의 큰 비석에는 단 한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에 대한 평가는 후대인에게 맡겨다오. 아마 그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결국 그는 약 1200년 동안 역사적으로 엄청난 폄훼를 받았지만 결국 현대에 와가지고 비로소 역사적으로 사면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무측천에 대한 평가는 나날이 오히려 당태종을 능가하는 시대였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게 됩니다.